저는 평범한 기업에서 해외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여태껏 제 인생을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와 아내는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이때가 아니면 언제 여행을 해보겠냐는 생각에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해외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딱 봐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길을 헤매는 것처럼 보여서 오지랖을 부린 게 연애까지 이어졌네요. 아내도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남아 해외여행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고 자리가 잡힌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너는 다른 복은 몰라도 확실히 아내 복은 있는 것 같다며 부러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요리도 정말 잘하고 살림도 척척 잘해내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내가 단 한 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네요. 저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까 제 인생도 좀 더 안정적이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살림에 능숙했던 이유는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친언니와 단둘이 번갈아가며 살림을 하고 알아서 밥도 해먹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는 아내에게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평생 지킬 자신이 있었죠. 부모님 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싶어서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친언니, 저에게는 처형이죠. 그분과 정말 돈독하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고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내가 형부와 너무 막역해 보였던 겁니다. 호칭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뭔가 선을 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꽤 친해 보이더라. 친해. 대학 선배거든. 대학 선배였다고? 그럼 처형한테 당신이 소개시켜준 거야? 응, 내가 둘이 중매 써줬지. 그래서 둘 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형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원래 오빠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호칭 바꾸기가 좀 어색해서 그래. 내가 좀 보수적인가 싶긴 한데 솔직히 놀랐어. 그래? 그럼 내가 조심할게. 여보가 불편하다고 하면 당장 고쳐야지.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거리 두지 말고. 나는 그냥 전후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뿐이야. 우리 셋이 너무 친하니까 여보가 조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유일한 가족은 여보밖에 없어. 불편하면 부부 동반 모임은 줄여나가자. 아니야, 불편하지 않아. 나는 처형 부부 재밌고 좋아. 당신한테는 처형이 정말 각별하잖아. 만나고 싶을 때 마음껏 만나면 좋지. 부서 특성상 저는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를 포함해서 2주씩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내와 명절 연휴를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처형네 집에 가서 시간 보내다 올 테니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래서 저에게는 처형과 형님이 참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느니 그분들과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저희 넷은 여름 휴가를 일부러 맞춰서 여행도 같이 가고 겨울이면 펜션을 잡아 스키장도 가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처형과 형님과 꽤 친해졌죠. 여행을 가면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처형이 순서대로 골아떨어지고 저와 형님이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형님은 굉장히 밝은 성격이라 저에게 정말 친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동서는 선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밝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선이가 워낙 웃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렇지. 밝긴 하지, 선이가. 그런데 형님은 선이 대학 선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친해지셨습니까? 같은 과에다가 같은 동아리였으니 자연스레 친해질 수밖에 없었지. 내가 걔 전남친들 줄줄이 깨고 있어. 차였을 때도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지. 그래서 선이가 나한테 잘하는 거야. 둘이 돈독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는 그냥 대학 후배였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아마도 그렇게 될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 동서랑 나랑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잔 하자고. 알면 알수록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집안의 대장 느낌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결했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리더같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과대표를 했다고 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게 되면 같은 남자로서 형님에게 상담을 하기도 했죠. 선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땐 이랬다가 어쩔 땐 저랬다가 가끔은 너무 헷갈립니다. 그럴 땐 그냥 직진해버려. 선물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선의도 금방 풀릴 거야. 선의가 당분간 말 걸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이, 그걸 믿어? 그 말인즉슨 당장 나한테 다가와서 사과하라는 뜻이야. 언어의 숨은 뜻을 파악해야지. 형님의 조언은 제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성향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약간의 질투를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아내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형부와 처제 사이가 저렇게 가까워도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족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언니에게 소개시켜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가족으로서 소중하게 대하고 있구나 싶어 질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창 질투했을 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는 형님이랑 대학 시절 때 아무것도 없었어? 뭐가? 그냥 그때는 남녀관계였잖아. 뭔 소리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도 가족 같은 사이였어? 애증의 관계였지?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빠니까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우리 대학 때 싸운 적도 많았을걸? 그런데 싸우다가 정든다고 하잖아. 나름 알아보니 진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언니한테 소개까지 시켜줬지. 그런데 뭐랄까? 내 타입은 아니었어. 나는 좀 과묵한 스타일 좋아했거든. 그 오빠도 나같이 밝은 스타일보다는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했고 서로 원하는 이상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호감의 감정이 전혀 안 들던데? 하긴 저 형이 차분한 스타일이기도 했지. 우리 언니가 한번 우리 대학 축제 때 놀러 온 적이 있거든. 그때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더라고. 그때는 그냥 가볍게 소개만 시켜주자 했는데 결혼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더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 둘 다 이제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보도 이제 신경 좀 덜 쓰면 안 될까? 대학 시절에 그 오빠랑 사귀거나 호감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못 지내지. 서로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여태껏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그래, 가끔 보면 여보가 참 섬세하긴 해. 어쩔 땐 나보다 더 섬세하다니까? 처음엔 나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질투가 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나도 다 이해해. 처형이랑 형님은 이제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한테 정말 고마워. 항상 나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잖아. 우리 가족한테 빠르게 적응도 해주고. 내가 남편을 정말 잘 만났어. 내가 너무 아내를 믿지 못했던 거구나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이상한 불륜관계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얘기라고 믿었으니까요. 신혼생활이 적응될 무렵 이제는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고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일찌감치 시험관을 시도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면 시큰둥 하더라고요. 시험관을 벌써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자는 거지.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다며. 가지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시험관을 하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천천히 생각하자. 이건 부부의 일이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자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아내가 저 몰래 경구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서류를 찾느라 화장대 서랍을 보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했고 아내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피임약이지? 설마 이걸 먹고 있었던 거야? 주기가 불규칙해서 먹고 있었던 것 뿐이야. 이걸 먹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꼭 임신을 해야 할까? 1년 전까지만 해도 먼저 임신 계획 세우자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몸 약한 거.
솔직히 내 몸을 희생시켜서까지 아기를 낳아야 할까 생각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나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고민해보고 말하려고 했어. 신중히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이 없이 딩크로 살고 싶다는 말이야? 나는 현재로서는 그래. 여보 생각은 어때? 글쎄, 내 인생에 딩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갑작스럽네. 어쩌면 우리한테는 딩크가 맞을 수도 있어. 서로 취미생활도 하면서 원하는 인생 살면 얼마나 좋아? 아이 키울 돈을 차라리 우리한테 쓰자는 거지. 인생 뭐 있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면 그만이지. 갑자기 좀 낯설다. 내가 낯설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아야 인생이 완성되는 거라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딩크를 하자고 하잖아. 내가 모르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자 고민했어. 인생이 더덥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엄마로서의 인생은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당신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느낀 거야. 여보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거지. 임신과 출산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잖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 몰래 피임약 먹고 있었던 건 서운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건 미리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미리미리 말할게. 인생의 큼지막한 계획이 종이장 뒤집듯이 휙 바뀌더라고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둘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전부 세워놨는데 그 계획들이 물거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이장 뒤집듯이 바뀌는 마음인데 언젠가 또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마음이 바뀔 때가 오겠지 싶었거든요. 부부 공동의 일인 만큼 아내에게 강요를 하거나 설득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해외 출장 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주 일정이라 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해서 아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같이 외식도 하고 주말에 바람도 쐬며 최대한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가족 먹여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맘 편히 다녀와. 그래도 자꾸 혼자 둬서 미안해서 그러지. 나는 어차피 혼자 잘 있잖아. 이번에도 처형네 가서 지낼 거야? 아마도? 근데 모르겠네. 언니한테 일정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혼자 지낼 수도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자기 전에도 매일 영상통화하자. 바쁠 텐데 그럴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연락해야겠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일에만 집중하고 와.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역시 당신밖에 없다. 남편 상황까지 이해해주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은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맙게도 아내는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출장 초반에는 아내와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주곤 했죠. 저도 그날 갔던 곳,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전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그날도 저희는 통화를 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어때? 날씨가 좀 춥나? 약간 쌀쌀해진 정도? 내일은 뭐하게? 그냥 집에 있으려고. 요새는 그냥 집에 콕 틀어박혀서 TV 보는 게 좋더라고. 그래, 점점 추워질 테니까 집에 있으면 좋지. 처형은 안 만나? 글쎄, 언니한테 연락을 안 해봤네. 요즘 통 처형을 안 만나는 것 같네. 서로 사는 게 바쁘니까. 갈 때 면세점에서 선물 사갈게. 처형 것도 사갈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나 물어봐. 알겠어. 몸 조심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고 저는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이 되었고 보통이라면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아내가 통 연락이 없는 겁니다. 밤새 TV를 본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늦잠을 자고 있나 보다 하며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이었어요. 형님? 동서 지금 어디야?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더 하시고? 그게 놀라지 말고 들어. 무슨 일이신데요? 선이, 선이가... 형님은 그 다음 말을 차마 잊지 못하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형님, 말을 하세요. 선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크게 다쳤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통사고라니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삼중 추돌로 그만. 택시요? 지금 어딥니까? 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단 처리할 테니 동서는 천천히 와. 부랴부랴 상사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제일 빨리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타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있는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가려고 하니 너무 오래 걸려 답답하더라고요. 혹시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아내에게 더 큰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싶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한국 도착했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기, 동서, 병원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와.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게, 이제야 말해서 미안한데. 형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선이가 이미 사망했어. 크게 다쳤다고 했잖습니까?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망해 있었어. 동서가 충격받을까봐 잠시 숨겼고, 일단 마음 단단히 먹어. 지금 일단 정신을 차려야 선의를 잘 보내줄 수 있어. 형님은 담담한 말투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오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이미 제 아내가 화장까지 다 끝마쳤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형님에게 소리쳤죠. 아니, 화장까지 이미 마쳤다는 말입니까? 내 아내는 몸져 누워 병원에 입원해 있지. 장례식에 올 가족도 친척도 없지. 동서는 비행기에서 이틀 내내 있느라 전화도 안 되지. 유일한 유족이었던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선이 내가 잘 배웅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냐고요. 예? 그날 택시를 왜 탄 거랍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선이랑 매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공유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이었거나 어디 들리려고 택시를 탔겠지. 그날은 집에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그랬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아내를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제가 마주한 건 6월함에 든 아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통화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걸. 갖고 싶다고 한 거 맘껏 사줄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사다 줄걸. 후회만 가득한 채로 울기만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처형은 어떻습니까? 계속 병실에 있어. 이참에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푹 쉬라고 했어. 처형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치, 영혼의 단짝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 제가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다고 나도 못 오게 하는데 뭘. 동서는 마음이나 잘 추스려. 아내를 뒤늦게 보내준 후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정말 아내가 내 곁에 없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텅빈 집에 들어가는데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던 아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게 허무하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일단 아내가 실려왔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꽤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당시 담당 간호사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남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생생하게 기억나요. 추돌 사고 일어나면서 불까지 나는 바람에 신원조회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달려오신 유족이 아마 형부 언니였을 겁니다. 아,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오자마자 신원 바로 확인해 주셨고요. 사망자분이랑 언니라는 분이랑 생김새가 비슷해서 유족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사망 상태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두 분께서 저에게 보험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어디서 받으면 되냐고요. 보험이 있다고요? 네,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수혜자가 친언니로 되어 있었나 봐요. 보통 사망 시에는 그런 걸 바로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물어보셔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일을 해야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간호사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또 하려도 말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지만 일을 하느라 바쁘신 분을 붙잡아 놓고 물어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함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보험 이야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를 하는데 하도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다고 어릴 때 들어서 수혜자를 일단 언니로 해놨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수혜자를 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일찍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흘려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보험 이야기부터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뿐인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보험부터 생각을 하다니 처형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얌전하고 신중한 척을 하더니 뒤에서는 동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해줄 말이 있다며 병원에 들려달라고 했고 저는 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나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담당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어쩐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더니 그분이 저를 병원 밖으로 끌고 가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난감해서요. 솔직히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뭘 말씀이십니까? 아내분 살아계세요. 속지 마세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분이 혹시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떠나보낸 제 아내가 살아있다니요.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분은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황당하게 들리실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둘이 있을 때 형부라는 그 남자가 같이 온 여자한테 선이라고 불렀더라니까요. 처형 이름은 진이인데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진이라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원을 바꿔치기 한 거죠. 선이라는 분을 사망자로 해버리고 진짜 선이라는 분은 진이의 신원으로 살기로 한 것이죠. 그게 확실합니까? 분명 들었어요. 언니의 신분으로 살아도 되는 거냐고 걱정하니까 남자분이 알아서 하겠다고 안심시켰어요. 둘이 작당 모의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둘이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각별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간호사님의 말은 제 아내가 저를 속이고 언니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어쩌면 큰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돌아가신 분의 원한은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만 조용히 알아보세요. 아셨죠?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간호사의 표정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고 이후로 처형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형님과 마주치기만 했죠. 그리고 사고 이후로 자연스레 처형과 형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연은 여기서 끝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들었던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유라면 고작 그 돈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태껏 신뢰를 쌓은 남편을 버린 채 말입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동서. 마음은 잘 추스리고 있어? 네, 덕분입니다. 저 대신 많은 걸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언제 밥 한 끼 먹자고. 혹시 오늘 괜찮으십니까? 오늘? 네, 차영이랑 같이요. 선이 그렇게 되고 나서 차영을 단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참에 다 같이 보고 싶어서요. 그게 우리가 약속이 있어. 미안하지만 식사는 다음에 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시간 되십니까? 그건 우리가 날짜 정해서 차차 알려주도록 할게. 사실 선이 그렇게 되고 우리도 마음고생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네, 그러시겠네요. 하지만 뭐 동서만 하겠어? 동서도 이런 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마음 추스리고 새 출발해. 우리가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형님은 제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이리저리 피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연락만 하면 언제 만나냐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분명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직접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강아지는 사람이 있을 때만 짖는다는 것을요. 배를 누를 때마다 짖어대는 걸 보니 분명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얽혀있는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입구에 들어서자 배달원 한 명이 치킨 봉지를 들고 공동현관에 들어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몇 호 가세요? 405호 갑니다. 저 주세요. 제가 405호 주인입니다. 다행히도 별 의심 없이 저에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배달원인 척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떨리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몸을 숨겼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소리를 변조시켜 말했습니다. 배달이요. 그랬더니 굳게 잠겨있던 문이 그제야 열리더라고요. 저는 찰나를 이용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곳에서 저는 진짜로 살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 모습, 너무나 태연하게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어디 숨을 곳이 없나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부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기할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죽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대체 왜? 대체 무슨 생각인 건데? 사람 잘못 봤어, 제부. 지금 장난칠 생각 없어. 내가 내 와이프 얼굴도 못 알아볼까봐? 여기서 당장 당신 끌고 경찰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순순히 대답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해.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말하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추궁하자 그때 형님이 나서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기 동서, 나랑 얘기하자고, 어? 형님은 빠져주세요. 부부간의 일이라서요. 내가 그러자고 했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선희를 사랑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 미쳤습니까? 당신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처제를 앉힐 생각을 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교통사고도 당신이 낸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갑작스러웠어. 우리 와이프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고 그날 나랑 싸우고 혼자 바다 좀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간 거였어. 하도 안 들어오길래
걱정돼서 내가 차로 쫓아가다가 사고를 목격했고, 이후로는 내가 선희를 설득했어. 그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와이프가 눈앞에서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고.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이랑은 오래전부터 지켜온 사랑이었고 나한테는 이 사람이 더 중요했어. 사랑? 웃기고 있네. 불륜 주제. 내가 선이를 아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어. 이 사람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좋다고 생각했어. 미쳤네. 제대로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주면 안 될까? 어? 우리도 행복하고 싶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야. 그 사람도 하늘에서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봐달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눈 감아준다고 해결될 일로 보여요? 에?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런 작전이 통할 거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험금을 좀 떼어주면 어떻겠어? 뭐라고요? 보험금 수령은 선이가 진이인 척 연기를 하면서 받아낼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서류면 완벽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 우리 모두 한 배를 타는 거지. 그리고 이 비밀은 무덤 끝까지 가져가자고. 동서도 잘 생각해봐. 사랑도 없는 결혼 겨우 이어나가봤자 허무하기만 하지. 차라리 우리가 나눠주는 돈 받고 새 사람 찾아. 사별로 인한 이혼이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어? 그러니까 둘은 불륜 관계였고 이 사람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수혜자가 처형이었다는 거죠. 만약 사망자 신분을 이 사람으로 바꾼다면 언니 신분으로 보험금을 가지고 형부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지겨운 결혼 생활을 자연스럽게 청산할 수도 있었겠네요. 무모하지만 그럴싸한 발상이었네요. 이런 걸 두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들을 전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혼 해드릴게요. 하지만 쉽게는 못 해드립니다.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보험 사기 소송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할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기 동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기어코 동서 손에 더러운 걸 묻혀야겠어? 한 번만 눈을 감아주면 모두가 깔끔하게 끝난다니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그리고 억울하게 신분이 바뀐 채 저 세상으로 간 처형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당신들 그러다가 천벌받아. 받더라도 우리가 받아. 이 자식이 진짜 보자니까? 결국 저는 형님과 옥신각신하며 육탄전을 벌였고 서로 주먹을 휘날리며 뒹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놀랐지? 하지만 나 당신이랑 진짜 갈라서고 싶었어.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 솔직히 대화할 틈도 없이 여보가 너무 바빴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외로웠고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이런 내가 싫고 부끄러워. 여보한테는 그냥 나는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 말대로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어차피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지. 그래서 피임을 했던 거야. 애 가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던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했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출장 갔다 돌아오면 꼭 말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던 거고. 어쨌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보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일이 이렇게 된 건 너무 미안해. 나도 할 말이 없어. 언젠간 벌 받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를 고발해봤자 당신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심지어 돈도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대체 뭐가 문젠데? 사람 진심을 짓밟은 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내가 당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버틴 줄 알아? 삶의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더라. 그런데 당신은 불륜남이랑 한 방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천불이 난다고. 이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사람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보내놓고 당신은 천국 속에서 살겠다고?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왜 희생자를 둘이나 만들어 놓냐고. 그냥 불륜 저지르는 놈이랑 애초에 붙어 살지. 둘이 썸 타고 짝사랑할 동안 왜 우리를 붙잡아뒀냐고.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괘씸해서 안 되겠다. 용서해줄 때까지 무릎 꿇고 빌게. 화가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질러도 좋고 나를 때려도 좋아. 다 해도 돼. 두 사람은 저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뿌리치니까 양쪽으로 발목을 붙잡고 안아줘서 도망치느라 아주 혼이 났네요. 결국 저는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본 광경이지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 겁니다. 더 열받는 건 신분까지 속일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씌인 것 마냥 사람이 미쳐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쳐 보였죠. 며칠 내내 술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맨정신인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만 뜨면 술을 찾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하나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젠 저에게 남은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그쪽에서도 놀라더라고요. 결국 여차저차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둘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도피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그 몇 푼으로 그 사람과 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버렸네요. 한때는 평생을 약속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때 그 담당 간호사 분께는 제가 따로 찾아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불행을 안겨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나중에 더 큰 불행이 되어 저를 찾아올 게 뻔했을 겁니다. 그 일을 겪은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후의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정말 허무하게도 둘은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고 서로에게 균열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시 잘해보자고 전 부인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제야 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헛소리하지 말고 제발 제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세계의 커플인 양 천년의 사랑을 이어갈 것 같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다고 하죠.
둘의 견고했던 사랑도 결국에는 힘없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전 부인에 대한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에는 피가 끓는 심경이었는데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결국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변하나 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제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버텼더니 이렇게 사연까지 쓸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폭풍우 같은 일을 겪었어도 그냥 버티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사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고단함의 연속이잖아요. 부디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앞으로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